들어가겠습니다. 24강이죠. 우리가 원가 방식의 원가법 들어갑니다. 자, 원가법은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보여드리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자, 감가 누계액을 뺀다. 자, 그래서 적산가액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얘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에는 내용연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온 연수를 경과연수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00원씩 100원씩 감가됐다. 3년 지났어요. 그럼 100원, 100원, 3년, 300원이 되겠죠. 그럼 제도원가는 이제 1000원이고 얘가 300원이라면 이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했죠. 감가수정이고 얘가 이제 700원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원가에 대한 종류가 산정 기준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가 있어요. 복제원가와 대체라고 하죠. 복제, 복족.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만든 인간을 복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5층짜리 건물은 있죠. 근데 없다고 봐봐요. 똑같이 만든 게 복제인데, 복제는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똑같이 뺏긴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제도론가는 기준점이 중요했죠. 뭐 3년 전에 소나타가 3천만 원인데 지금은 3,500이 될 수 있잖아요. 기준점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3,500만 원 똑같은 거를 만드는 게 복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사고 나면은 이걸로 대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를 대체해 준다면 뭐 K5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면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대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는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단종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포니가 지금 뭐 프라이드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능면으로 따진다면 이제 대치원가로 구하는 거예요. 효용면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거는 한 달밖에 안 된 거는 복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진지 3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재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자재는 대체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감가요인이 세 가지 감가가 있어요. 물리, 기능, 경제. 이 세 가지 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럼 물리적 감가가 되는 거죠.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기능적. 외부적인 건 경제적 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 마모, 파손, 손상되는 건 물리적.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도 건물과 배치가 안 맞기 때문에 부지가 건폐율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설비의 가다, 형식의 구식과 설비의 불량, 능력의 저는 다 기능적이에요. 치유 가능과 치유 불가능이 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건물이 금이 갔다 치유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다. 근데 치유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은 이제 이 시축상가에 탄광촌이 있었는데 유동인구 많았는데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지역이라든지 인근 환경, 시장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으로 이제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보면 환장하잖아요. 경제적 환경, 시장 나오면 경제적이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감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기능, 경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복제원가는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1,000원에서 자, 요게 이제 요 300원이 요게 기능적 감가만큼 감가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빼주면 됩니다. 300원을. 근데 복제원가, 대치원가는 최근에 거로 오면서 300원을 미리 빼주면 700원이 되거든요. 그럼 700원에서 또 300원을 빼주게 되면은 이중 감가가 돼요.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진 않습니다. 대익이 없다. 물리와 경제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복제는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하고 대치원가는 대치 비용. 그래서 복제는
밑에 보게 되면 복제원가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똑같고 동일하긴 하는데 대치원가는 효용에서 기능이나 효용에서 똑같다. 복제원가는 오른쪽 보시면 어때요? 신축 건물은 복제하기 쉽고 오래된 건물은 대치해야 되죠. 대치원가는 기능적 가가를 항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감가수정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제도원가에서 이 물리기능 경제를 감가해서 기준점에 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넘기셔서 이제 잠깐만 352페이지 가시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얘도 요즘은 잘 안 뜨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제가 찍어서 가겠습니다. 상각하고 수정은 틀려요.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연말정산하게 되면 영수증 같은 거 처리한다는 건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자,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감가되니까 우리가 비용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을 배분한다는 건 털어버린다는 거 회계 목적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평가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우리는 제도원가로 잡아요. 그 기초를 제도원가 잡는데 계산의 기초가. 근데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잡습니다. 가액을 취득 가격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다. 관찰감가법. 자, 가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걔네는 회계상이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뜨냐면 감가요인이에요. 자, 부동산은 물리적만 금강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경제적도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경제적이 빠지거든요. 물리와 기능적밖에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거의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감가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정해법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다른 거는 이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정률 같은 건 제가 잠깐 계산을 해놓긴 했는데 출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정해법에 대해서만 계산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런 이제 시험에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요번에 떴어요. 또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자, 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5가지가 있어서 내간, 분시, 임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2가지는 거의 안 떠요. 간접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간접법은 내가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감가수정을 못하면 사례에서 가지고 와서 구합니다. 그게 간접법이거든요. 직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은 내가 대상에서 구하는 게 내간분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수주법은 당연히 시장에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 사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난 없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만큼 임대료가 손실되죠. 임대료 손실환원법이라는 자체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만 보세요. 그래서 끊어서 여기까지만 거의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용요소 따지는 건 우리가 내용요소는 자, 우리 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요소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내용요소로 따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법이 자,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왜냐면 관찰감가법은 아까 관찰감가법은 오른쪽에 있는데 자, 우리가 출장 가서 눈으로 직접 보다 보면 어때요? 이론적으로 장부상 못 봤던 거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직접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감가요인을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자체가 이 평가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이제 우리가 50도 이렇게 짧고 그러면은 치안들이 쫓아오면은 절대 가스통 사지 마시고 하는 데로 가서 관찰감가법을 하라고 합니다.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어머 감가가 너무 되셨군요. 도망가거든요. 근데 안 도망가요. 갑자기가. 너 왜 안 가니? 내 스타일이다 하거든요. 주관적이라는 게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병용을 하는데 남용될까봐 이걸 기준화돼 이걸 같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해법이라는 것도 내구성 분해 방식으로 나오는데 물리기능 경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다 구합니다. 치우가는 불가능. 그래서 다 별도로 측정해서 전부 합산해서 구한다는 자체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이중감가 지금 범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내용연수법에 대해서 세 가지죠. 정해법, 그 다음에 정률법, 상하기금법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관분, 상행률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내관분 상행률. 자, 우리가 내용연수법에 대해서 이제 정해법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정해법이. 그러니까 정해법을 계산 문제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정해법은 당연히 매년 일정액식이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매년 일정액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글씨에 있어요. 일정액식 감가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동력연수를 따지기 때문에 자, 계산 문제로 간다면 특히 이제 내용연수가 올해는 건물에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다 풀어드릴 텐데 거기 정해법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도원가가 있어요. 제도원가가 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만 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동력연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럼 빼주게 되면은 얘가 2천이면 1억 2천에서 2천을 빼면 1억이 되거든요. 이게 감가총액이요. 그럼 우리가 매년 제도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구하려면 먼저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매년 감가액은 우리가 제2조달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줘요. 자, 그래서 경관연수가 있고 잔존연수가 있으면 합쳐서 경제동력연수 편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 2천이다. 그 다음에 얘가 2천이면 특히 이제 예전가의 장가율로 10%다 하면 여기서 10%를 해줘야 돼요. 그럼 1억이 되거든요. 감가총액이 돼요. 그래서 경관연수가 2년이고 남아있는 게 8년이면 10년이죠. 그럼 우리가 1억을 10년 나누면 1,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가누계액을 구하라. 감가누계액은 당연히 우리가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해요. 경관연수를 곱한다. 그럼 우리가 매년 감가액은 1,000만 원이잖아요. 얘가 경관연수가 2년이니까 얘가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게 되면 1억 2천에서 그러니까 1억 2천 빼면 1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억 2천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해법은 그렇고 상하기금법도 일정일씩 띄는 건 똑같아요. 일정일씩. 그래서 이제 여기 적산가액이다. 일정일씩 띄는 건 똑같은데 자, 얘랑 비교한다면 상하기금법은 이자가 안 붙습니다. 자, 우리가 상하기법은 이제 이자를 고려하죠. 이제 정해법이라든지 지금 정률법이라는 자체는 이걸 비교한다면 정해법은 매년 일정일식이고 얘는 매년 일정율식이에요. 일정율식.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처음에 1억인데 처음엔 감가가 안 되죠. 그럼 1억에다가 20%씩 감가한다 봐봐요. 연. 그럼 우리가 0.2가 되면 2천만 원이 되죠. 그럼 1억에다가 2천을 빼니까 8천이 남죠. 그럼 8천만 원에다가 0.1을 하니까 1600이 되거든요. 그럼 2천에서 1600에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는 게 아니라 감가액이 체감합니다. 초기에 많이 뛰어요. 기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이제 감가가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들은 다 이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한기금법은 생각을 해요. 상한기금법은 정해법과 비교했을 때 어차피 1억을 자본회수할 바에야 우리가 적금을 들자. 그래서 매년 감가액에서 어떻습니까? 가치적으로 1억이라는 적금을 들면서 원래 950만 원씩 10년이면 9,500만 원인데 감책인계수를 씁니다. 감책인계수. 그래서 적금을 들기 때문에 얘가 감가액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적게 뛰게 되면 나중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가장 초기에 많이 뜨는 게 정액 상한순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정해법은 밑에 일정액식 감가, 그래서 감가총액을 경제동력연수 매년 감가를 하고요. 감가액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 감가액이 1000, 2000 균등하게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가 누계액은 직선법으로 이제 계속 증가합니다. 정비례해서. 감가액이 일정하고 현실의 감가액과 불일치한다는 건 가짜감가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실제와는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이따 해드리고, 정률은 뭐야? 일정률로 감가합니다. 매년 말에 미상각된 잔존가액의 일정한 감가율을 이제 구하기 때문에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진 않아요. 촌도 가장 많고요. 갈수록 체감한다는 체감상가법이죠. 갈수록 이제 상가액이 적어진다. 전년도 말 잔존가액에다 감가율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천에다가 0.2 이렇게 2천을 빼게 되면 감가율 빼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감가율이 이제 일정하고 표준 감가액을 정할 수가 없고, 자, 우리가 제동가에다가 장가율이라는 걸 1에서 20%를 빼면 0.8, 80% 0.8이 남잖아요. 1년이면 있으니까 0.8을 1에다 곱하면 8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률하고 상환기입법은 아직 계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환기입법은 무조건 이자가 들어갑니다. 내용에서 만료되는 때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담을 포함해서 당해 내용 요소 상환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자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걸 타가는 거죠. 그럼 감가액은 정액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작다는 것은 나중에 많이 났거든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 기업 경영에 잘 안 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과대평가되니까 광산에서 많이 평가가 되죠. 자, 우리가 그래프는 뭐 기본소에 있는데, 자, 여기는 없으니까, 자, 감가 누계액 큰 순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크겠어요? 감가 누계액이 큰 순서. 자, 초기에 감가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초기라고 봤을 때 정률이 제일 많이 뛰죠. 그 다음에 정액, 상환입니다. 그럼 많이 뛴다는 것은 적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 가격으로 본다면 복선 가격은 복선 가격이 적산 가격이에요. 반대죠. 우리가 상환기입법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감가 누계액이 큰 순서가 기말 가서는 정액과 정률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가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상환보다 더 큰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두 가지를 갖고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넘기기 전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산 예제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시키고 갑니다. 왜 오늘 계산 문제를 푸냐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굳이 이 시간을 낭비하진 않아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해설은 있으니까 같이 따라갈게요. 자, 일단은 그 경관연수가 10년이고 제도원가가 보통 1억 2천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져요. 연면적을 곱하거든요. 200만 원에다 500, 그럼 10억이 됩니다. 잔존연수는 30년이죠. 그럼 전체가 40년이 되겠고, 잔가율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제도원가에다가 20%를 해야 돼요. 그럼 제도원가가 10억이라는 거 아시겠죠? 10억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20%가 잔가율이에요. 그럼 10억에서 20%니까 2억을 빼죠. 8억이 남아요. 그럼 경관연수가 지금 지나온 연수가 아까 몇 년이었어요? 우리가 경관연수가 지금 경관연수가 10년이죠. 왜냐하면 경관 맨 위에 있잖아요. 10년. 그러니까 10년에다가 잔존연수가 30년이에요. 합치면 40년이거든요. 그러면 40년을 8억으로 나누게 되면 2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경관연수가 10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2억이 되잖아요. 2억. 그러면은 적산 가격은 8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법이고, 임료는 잘 안 나와요. 다 3방식 모두. 그렇다면은 적산법이라는 자체도 요즘은 세부적으로 필요적용비와 뭐 그런 거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예상문제집 가서 해드리고, 기출문제들을 보아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적산법은 그 의의하고 그 산식만 가져가세요. 적산 기기필이라고 이제 암기를 제가 시킬 텐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적산법이에요. 적산법은 임대료 산정입니다. 평가사는 보통 쌓는다. 비용을 사서 이제 적산법으로 임대료 산정하는데, 감정평가는 거의 가액을 평가하지 임대료를 잘 산정하지 않겠죠.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가가.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이에요. 여기를 지금 5층짜리를 갑돌이가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얘가 1억만큼 투하 자본이 들어가서 그걸 기초가액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은행이자를 가지고 산정하는 게 기대이율입니다. 5%라면
5% 10% 반이니까 1000만 원에 10% 5%니까 우리가 반이니까 500만 원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대료이기 때문에 은행 가면 경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요재경비를 더합니다. 더한다는 게 중요해요.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우리가 적산 임료를 산정하는 거죠. 적산 기기필 이렇게 해서 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필요재경비는 만약에 500만 원이다, 아니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필요재경을 뺀다면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행 맡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기대율이라는 자체가 가로쳐서 나왔고 또 이걸 이제 적산 기기필, 적산 기기필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필요재경비는 더한다는 거. 그다음에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자, 저사법이라는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서 기대율을 곱한 다음에 산정된 기대수익의 대상물건에서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합니다. 임대료 산정하고요. 그 적산 임료라고 하고 임대료라고 하고 그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원가 방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교 방식은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액이죠. 임대는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가액 위주로 가서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하려면 이제 시장성이 많고요.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액을 산정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거래 사례 가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비교하죠. 그래서 사례가 많아야 된다. 자, 그리고 사례를 우리가 도밀수권 내에서 갖고 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걸 했었죠. 도밀수권을 파악해요. 그래서 대상부동에 속해 있으면 인근지역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강남역이다, 역삼역이다. 강남역에 우리가 인근지역이 있고요.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에 속해 있죠. 내가 평가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삼역은 유사지역이요. 당연히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되죠. 사례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방식인데, 그 산식이 또 중요해요. 또 가로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사시지계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다음다. 자, 사례가 있어요. 사례는 과거의 거래 사례입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죠. 가액, 비중가액을 구하니까 가액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1억으로 거래됐대요. 이건 거래 시점이거든요. 근데 항상 평가되는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준 시점으로 돌려오거든요. 1년 후로 이제 돌려온다는 얘기죠. 대상가액입니다. 이 대상가액을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비준가액, 비교해서 준한다는 거거든요. 사례와 비교해서 준한다. 또는 유추했다, 유추가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정상화하는 작업이, 자, 일단 사례 가격을 알 수 있죠. 1억이었고 1년 전에. 자,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넘겨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죠. 그래서 사정을 보정한다 해서 고친다 해서 사정 보정이 되고요. 시점이 틀리면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은 이제 치라는 게 붙는데, 일단 시점 수정치인데 그냥 수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유사 지역에서 갖고 오면 지용 요인이 다릅니다. 상권이 다르겠죠. 지용 요인을 비교하고 또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여기다가 면적 가지고 곱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시지계면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사시지계면. 자, 그렇다면은 사례 선택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례 선택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일단 거래사례비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입니다. 사례 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이라는 게 가르쳐서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이 지역과 개별입니다. 사시지계.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합니다. 임대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제 위치, 물적, 시간적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사례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물론 대표성이 있는 사례야 되죠. 없는 사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물시사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요. 자, 위물시사의 첫 번째의 위치의 유사성입니다.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은 비교 가능해야 돼요. 위치의 유사성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 사례는 무조건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돼요. 그죠? 존재해야 되고요. 자, 물적 유사성은요. 자,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물적 유사성. 그래서 우리가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대상부동산이 석조인데 사례부동산이 얘가 대상이다. 대상부동산이 목조다.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배분법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 때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보세요.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복합부동산이 난 대상은 낮아요. 그래도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법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 물적 유사성 물적으로 유사해야 되고요. 자, 시간적 유사성은 나중에 이제 시점 중에서 더 자세히 제가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시점에 대한 시간이 유사해야 돼요. 시간적 유사성. 30년 전건 안 되죠. 1년 전건 되는데.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사례 범위가 너무 좁으면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는 대표성 있는 사례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사례에 대한 정상화의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보정은 시장사항이 아니라 매매사항입니다.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든가 급매물.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비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으로 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산 방식일 때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플러스는 5세 마이너스 열세 알파. 사례가 내려옵니다. 플러스는 열세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상짝이 윗상자라는 걸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대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정상 가격으로 사정 보정할 경우는 이제 정상 가격이 100이고 사례가 이제 조정이 되죠. 사례가 친척간에 10% 고가면 밑에 1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정 가격은 이제 대상도 사례도 다 보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올라가죠. 대상이 10% 고가면 110, 사례가 10% 저가면 90 이렇게 됩니다. 자, 시점 수정은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거예요. 시점 수정은. 그래서 우리가 시지변 이렇게 제가 보통 암기를 하시라고 하는데요.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시지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니까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시지변. 자, 일단 사례에 대한 거래 시점과 대상에 대한 기준점이 시간적 불일치해야 됩니다. 변동이 있을 경우 사례 가격을 거래 시점의 가격 순에서 기준점의 가격으로 돌려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기준점으로 돌려온다는 것, 뭐에서 뭐로 돌려온다. 그럼 우리가 거래 시점과 기준점 사이 시간적 불일치하더라도 만약에 1년 전이라도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도 2억인데 지금도 2억이다. 그럼 시장상의 변화가 없으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좀 어려운데요. 시점 수정이 완료됐다는 자체는 시점 수정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에 대한 아직은 사례 부동산입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사용되는 가격 변동률은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또 유사 지역에서 또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시점 수정치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수법은 시점 수정치를 구할 때 자, 우리가 거래 시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이 올라가니까 그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눠요. 거래 시점. 자, 하나 우리가 주가 지수라는 걸 아시잖아요. 주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다. 그러면 우리가 이 1980년도에 100을 놓는다면 지금 2000이라는 자체는 20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200이다. 그럼 2배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은 물가 변동률이나 지가 변동률 갖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률이라는 자체에 대한 식이 있는데요. 일단 이 시점 수정치는 1 플러스 R에 R이에요. 상승 플러스 하락은 마이너스. R은 이제 이 상승 하락률 얘기하죠. 얘는 이제 변동인데 만약에 1억이 지금 사례가 거래되는데 지가가 10% 썼다. 그러면 1억 1000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한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0.1에 대한 플러스에다가 1년 1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비교 작업이라는 자체는 이제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죠.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은 이제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것은 대상과 사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례보다, 사례는 대상보다 이렇게 비교하고요. 3번은 뭐 이제 A와 B를 갖다 표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같이 따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평점법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 작업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요령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